안녕하십니까. 한국형 협상 스킬 비즈니스 협격이 되어라 이재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생소하지 않으세요? 제 강의가 첫 번째가 협격이 되어라입니다. 협격이 되어라. 이 협상 강의에서 도대체 무슨 협격이 되어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과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700만 관객을 동원했던 명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기억이 나세요? 원균 장군이 부산포에서 120척을 모두 수몰시키고 나서 이순신 장군이 다시 돌아오시게 되죠. 그리고 극도의 불안감에 빠진 수군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무서운 용기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우리 역사의 최고의 명장, 최고의 무인이라고 뽑히는 이 이순신 장군의 말씀, 저는 참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알고 싶은 것, 이 무인이란 도대체 뭘까요? 무인. 무인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무자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자의 어원은 창과와 그칠 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창으로 그치게 한다. 즉 전쟁을 막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무자는 우리가 호반무라고 부르게 됩니다. 호반무라는 것은 예전에 무관들이 이쪽 몸통이나 등에 새겼던 하나의 문양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이 문양을 특히 호랑이 문양을 썼고요. 문관 같은 경우는 하계 모양을 썼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무인의 호랑이. 호랑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즉 굳세고 용맹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중심으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굳센 것과 용맹함이 도대체 무엇일까? 자, 굳세다라는 어원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세다는 뜻한 말을 굽히지 않고 밀고 나가는 힘. 지금의 역량으로 표현하자면 아마도 실행력, 의지력, 추진력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용맹하다. 용맹하다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고 용감하다는 표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량적 표현을 하는 자신감, 용감함 이렇게 표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무인과 용맹 이 이야기를 도대체 왜 하는가? 여러분 조엘 케네스 갤브레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불확실성 시대라는 말을 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이 지구는 급변하는 시대를 가져왔고요. IT혁명 이후에 변화는 좀 더 가속화됐습니다. 약 5년 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마트 혁명 이후에 이 세상은 앞으로 좀 더 어떻게 바뀔지 전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방향을 참 잡기 힘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많이 두려우시죠. 저도 가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굳셈과 용맹함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굳세다라는 것은 뜻한 바를 굽히지 않고 밀고 나가는 힘이죠. 즉 실행력, 의지력, 추진력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용맹한 겁니다. 두렵죠. 두렵습니다만 이 두려운 것을 용감하게 밀고 나가는 힘 그리고 그 두려운 것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자신감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을 저는 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무인은 굳셀 무자뿐만이 아니고 한 가지 의미를 더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굳셀 무자의 무인과 없을 무자의 무인입니다. 이 없을 무자는 바로 무한대 무자이기도 합니다. 이 고대 언어의 한자를 찾아보면 무한대 무자가 또 나오기도 하는데요. 바로 뭐냐면 무한대의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뇌에 무한한 에너지를 잘 알고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자, 이 무인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역량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협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회사에서 식시그마라던가 여러 가지 원가 절감 운동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예, 쉽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원가 절감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하던 것들을 다 바꿔야 되고 방법도 바꿔야 되고 그건 쉽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회사에 있는 정말 많은 인원들이 원가 절감 운동하는 것보다는 한 번 잘한 협상이 훨씬 더 회사에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협상을 잘하는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조직 성과에 있어서 굉장히 큰 핵심 역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개인에게 협상력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협상을 잘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나중에 연봉을 많이 받을 확률도 높아지게 되고요. 조직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확률도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의미로 제가 만든 말이 바로 협객입니다. 여러분 국어사전을 보시면 협객이라는 말은 호방하고 의협심 있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제가 만든 협객은 이 원래 있는 의로울 협자가 아니고 화합할 협, 협상할 때 쓰는 이 협자를 써서 뒤에 객자는 같고요. 바로 협객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협객은 탁월한 협상력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설득에 능한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협상 잘하십니까? 자, 이 진브렛 교수와 카이스트 이수진 교수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요소 정도를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 이기심. 한국이 1위로 나왔습니다. 사회적인 책임감 13위로 상당히 아래로 내려가 있고요. 협상 주도력 아주 낮죠. 16위로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계급의식은 중국에 이어서 약 7위 정도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참 창피한 연구 결과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협상이 우리가 왜 이렇게 약할까요? 그리고 이 협상이 약한 이유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 유교권 나라와 중국, 일본이 약간 비슷한 수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 협상이 약한 이유 첫 번째 바로 유교 사상입니다. 공자의 논어에 보면 자, 여러분들 제가 좀 긴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요 얘기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공자의 논어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15의 학문의 뜻을 두었고 지학이라고 합니다. 30살에 섰으며 이립이라고 하고요. 40살에 미혹, 부록되지 않았고 50살에 천명,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았으며 60살에 귀가 순했으며 이순 듣는다는 거죠. 70살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랐지만 종심의 법도를 넘지 않았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 중에 한 단어 아실 거예요. 아마 불혹이라는 단어. 그렇죠? 우리가 많이 쓰거든요. 이 재미있는 건 뭐냐면 유교가 전파된 나라들 한국,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이 많은 나라들이 이 논어의 법도를 따르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나이에 따른 역할과 인격의 수준을 정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업무하시면서 갈등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런 분들 계시지 않았나요? 당신 몇 살이야? 아니 협상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바로 이 유교 사상이죠. 장유유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좀 더 어떤 이익을 취해야 된다. 또 여러분들 회식 가시면 을에 카드를 누가 긁습니까? 네. 보통 일반적으로 연세 드신 우리 부장님 또는 팀장님이 내겠지라고 생각하시죠. 또 팀장님도 본인이 내가 내야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또는 선후배들 만나면 보통 형님들이 돈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바로 이러한 것들도 유교사상의 일종입니다. 또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좀 이건 아니다 싶은 행동을 했을 때 이런 얘기하죠. 너 나이를 어디로 먹었냐? 너 나이값 좀 해라 임마. 이런 이야기 듣죠. 이것이 바로 협상에 있어서 유교사상이 저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협상이 약한 이유 두 번째 바로 초고속 성장입니다. 여러분들 식당에 식사하러 가시면 가끔 이런 소리 들리지 않으세요? 여기서 제일 빨리 되는 메뉴가 뭡니까?
뭘 먹고 자는 게 아니고 가장 빨리 되는 걸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TV 요즘에 보시게 되면 광고 많이 나오죠. 참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광고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식 어플리케이션이죠. 누르면 저도 한번 시켜봤는데 누르면 전화할 필요도 없이 그냥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누름의 습관이 생기다 보니까 여러분들 길거리에 보시게 되면 엄청나게 빠른 종횡무진 목숨을 걸리고 달리는 배달원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가야만 성과가 일어나고 이 성과로 인해서 생계가 유지되다 보니까 엄청난 속도를 달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운전하시다 보면 교통신호가 있잖아요. 교통신호가 파란불로 딱 바뀌어서 딴 생각하다 못 갔어요. 뒤에서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납니다. 그냥 빵빵거리고 가라고 막 정신없이 이렇게 하게 되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판기 눌러놓고 컵 대고 이렇게 기다려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예, 저도 가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란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굉장히 급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초고속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냥 무엇을 해도 굉장히 급해요. 그러다 보니 협상에 들어가서도 막 급하게 되는 거죠. 아, 이거를 어떻게 빨리빨리 끝내야 되나. 여러분, 이 강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협상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의 요소가 여러분들 협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이 시간을 급하게 느끼시거나 또는 급하다라는 느낌을 상대방이 알게 되면 상대방은 그것을 압박하려 들 것이고 또는 강한 양보나 요구를 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빨리빨리 맨이다, 아주 급한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한다면 제 강의 맨 뒤쪽에 보시게 되면 부록이 실려져 있습니다. 협상 계획서 작성법이 있어요. 여기를 꼭 보시고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략을 이용해서 협상에 임하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협상이 약한 이유, 바로 군사 문화와 언어 사용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야 임마, 네가 총대 메고 일을 했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FM대로 잘 따라줘야 될 거 아니야. 너는 어떻게 맨날 앉아가지고 삽질만 하냐? 그리고 너는 사수 부사수 개념도 모르냐? 옷다 대고 위에다가 막 보고하고 난리야. 이거 완전 빠져가지고 너 누가 고참인지도 몰라? 자, 여러분, 이 대화는 과연 현역 군인들의 대화입니까? 아니면 직장인들의 대화일까요? 이 대화는 실제로 제가 직장인 시절에, 월급쟁이 시절에 들었던 상사가 했던 말입니다. 이 말은 도대체 군인들이 하는 말인 건지 아니면은 상사가 얘기를 하는 건지 구분할 수가 없죠. 저희 세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40대들은 다 알고 있는 어렸을 때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또리 장군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저 어렸을 때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아주 조악한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만 재미있는 건 그 또리 장군에 보게 되면 이 북한군들이 늑대로 나옵니다. 머리가 늑대예요. 저 어렸을 때 진짜로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머리가 늑대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희 중학교 때 기억이 나는데요. 수련회를 갔는데 도대체 알 수 없는 얼차려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반팔 반바지를 입힌 상태에서 그냥 2시간 동안 서 있게 하는 겁니다.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20살이 넘어서 알았습니다. 이게 뭔지. 이게 모기들의 포식이라고 하는 얼차려 중에 일종이었습니다. 군에서 하게 되는 것들이죠. 네, 제가 고등학교 때 1학년이 되니까 교련 시간이 있다고 교련복을 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련복을 꾸역꾸역 입고 왔습니다. 학교에 가니까 갑자기 고무로 된 M16 총을 주면서 군사훈련을 시작하는 겁니다. 엎드려 쏴, 앉아 쏴, 누워 쏴, 뭐 여러 가지 쏴, 뭐 아시겠죠? 여러 가지를 하면서 또 제식 훈련도 열심히 합니다. 그 땡볕에서. 군사훈련입니다. 군사훈련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 딱 되자 갑자기 교련 시간이 사라졌어요. 그리고서 뭘 했냐면 응급처치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때
나이가 나오죠. 김일성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땡볕에서 열심히 부상자를 나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더니 김일성이 죽었단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사실은 종전 60년의 역사가 저희 고등학교 때 일부 막을 내렸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바로 군사문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협상력을 상당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왜? 군사문화가 생기게 되면 첫 번째, 언어를 수직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수평적 언어가 없어요. 협상이라는 것은 갑을 관계에서 한쪽에서 한쪽으로 수직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고 수평적인 상태에서 서로가 나누고 교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문화에 계속 젖어 있는 문화에 게다가 이 언어까지 같이 군사 문화가 섞이다 보니까 한국인들은 협상을 할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누적이 계속되다 보니 우리는 끊임없이 협상력이 떨어지게 된 것이죠. 네, 지금까지 한국 사람들이 협상이 약한 이유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협상을 잘하는 협객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협객의 4가지 자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인격적인 성숙도입니다. 여러분, 인격적 성숙도가 높은 사람은 어때 보이십니까? 양심적인 사람이 첫 번째 성숙도가 높을 수 있을 거고요. 또 타인을 배려하거나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또는 여유나 웃음이 있는 사람이 인격적 성숙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사람은 협상을 하거나 같이 비즈니스를 해도 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양심적이지 못하고 배려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적으로 여기고 거짓이나 협상 용어는 블러핑이라고 합니다. 블러핑을 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관계를 저해하거나 이런 것들로 협상을 어렵게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자질, 인격적 성숙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로 일관성을 둘 수가 있겠는데요. 일관성은 조금 다른 말로 꾸준함, 성실함, 인내, 열정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관성은 상대방에게 가장 중요한 신뢰를 보여주게 되는데 신뢰가 떨어지면 협상은 상당 부분 힘을 잃었다고 봐야 됩니다.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이야기를 할 때 신뢰가 받침이 되지 않는다. 굉장히 타격을 입게 되겠죠. 세 번째, 플러스 프레임입니다. 서울대학교 최인철 교수님의 프레임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프레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게 되죠. 프레임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협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물론 정말 많은 분들이 협상은 어렵다, 쉽지 않다, 조금은 부정적인 어떤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러스 프레임은 바로 뭐냐면 협상 상황을 제로섬 게임, 즉 나눠먹기식의 어떤 전장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협상의 파이를 좀 더 넓게 키울 수 있는 상황으로 보는 것을 플러스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협상의 파이를 크게 넓히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리더십입니다. 여러분들 협상의 리더십은 어떤 상태에서 발휘될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힘든 이 교착 상태, 이도 저도 못하고 있는 교착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을 때가 있을 텐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리스크를 넘어서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바로 협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협객의 역량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상생의지입니다. 상생의지라는 것은 상대방과 적절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서로 같이 잘 돼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상생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공격 성향이 상당히 강하게 됩니다. 공격을 하게 되면 상생을 못하게 되고 상생을 못하는 것은 협상의 파이를 키울 수가 없는 거죠. 서로가 협상의 파이를 나누지 못하게 되면 협상에 있어서 성과를 그리 높게 가져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생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협상 계획력입니다.
우리 글로벌 리더들이 뽑았던 협상에 필요한 첫 번째 능력이 바로 이 협상 계획력입니다.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상을 계획해야 되고 그 계약한 내용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되는데요. 협상의 시간이 계획하는 데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꼭 협상의 계획력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 책 마지막에 이 협상 계획서를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력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협상 계획서를 쓰기 위해서는 정보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업계 정보 또는 상대방 정보 또는 협상하는 사람들과 이해 관계자와의 정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력입니다. 이것은 소통에 대한 부분은 10번, 20번 강조해도 전혀 모자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가정이나 또 친구들,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소통을 잘하고 상대방과 소통에 있어서 원활할 때 우리는 진정한 협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협객의 개념 그리고 협객이 되어야 되는 이유, 한국인이 협상이 약한 이유 그리고 협객의 역량까지 여러분과 함께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1강 협객이 되어라를 알아보았습니다.